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의 교수로 있는 권호장입니다. 주로 이제 그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단국대 의료원 환경보건센터장을 맡고 있고, 또 동시에 그 충남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맡고 있어서 요즘에 그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일선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 보건의 방향인데, 사실 이 제목은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환경 보건이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이냐 이런 건데, 그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쉽게 끝날 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의 어떤 환경 보건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도대체 왜 코로나 팬데믹이 왜 왔느냐, 도대체 환경 파괴, 환경 오염이 코로나 팬데믹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현재 발생 현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제 예방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코로나가 이제 어떤 형태로 전파하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린 다음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환경보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류 역사에서 감염병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 호모사피엔스가 처음 나온 것은 한 20만 년 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년 전부터 그 빙하기가 끝나고 이제 농경을 시작한 10,000년 전까지 대부분의 이제 그 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이제 수렵과 채취를 했습니다. 수렵과 채취에서는 사실은 그 소규모로 생활하기 때문에 이제 감염병이 크게 문제가 안 됐고요. 감염병이 이제 크게 증가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농업을 하면서 정착을 하면서부터 이제 많이 생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역질과 기근이 이제 항시 이렇게 발생하는 사건이었는데,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그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위생 수준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체를 발견하고, 백신을 개발하고, 항생제를 개발하면서 사실은 이제 감염병은 다 우리가 종식시켰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20세기 후반에 오히려 새로운 감염병이 대두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가 신종 또는 이제 재출현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는 없던 병원체가 새로 생긴 거, 아주 대표적으로 에이즈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그 다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크게 유행하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A형 간염이 이제 크게 유행을 했었죠.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 지역에는 없었던 그 감염병이 이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제 새로 발생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신종 감염병이 출현하는 요인들은, 신종 감염병의 대다수는 동물 감염병에서 유래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도 원래 박쥐에 살고 있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종간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인간에게 전염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동물에서 유래하는 게 인간에게 전파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생태계의 변화와 이제 크게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재난들, 뭐 산림 파괴, 뭐 댐 건설 등 이런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원래는 인간과 분리되던 야생 동물들이 이제 인간 어떤 생활 영역에 들어오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구의 도시 집중이라든지 그 고연령층, 그러니까 인구 노령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항공교통의 발달이 이렇게 한번 발생한 그 감염병이 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항공교통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코로나도 중국의 우한 지역의 풍토병으로 머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항공교통의 엄청난 발달로 인해서 그 몇 개월 만에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 신종 또는 재출현 감염병들입니다. 그 70년대부터 보면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잘 아시는 뭐 에이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류독감도 있고, 사스도 있고, 그 다음에 2009년에 신종플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르스, 뭐 에볼라, 지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요즘에 유행하는 코로나도
전혀 그 예상 밖의 사건이 아니라 충분히 이제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좀 예언한 분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빌 게이츠가 2015년도에 이제 그 테드 강연을 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1,0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건 전쟁이 아니라 감염력이 아주 높은 바이러스일 것이다. 그리고 그 강연에 보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마치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이제 예고한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 이상이 이제 그 어떤 그 환경 파괴, 뭐 기후 변화가 이제 코로나 대유행의 원인이 됐다는 말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코로나 발생 현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12월 달부터 유행해서 12월 말에 이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한 이후에 그 지난 그 3월 11일 날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구체적인 그러니까 그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을 선언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게 제가 이제 그 6월 24일 날 통계인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900만 명이 넘는 환자가 보고가 되고 있고 매일 발생하는 환자가 거의 10만 명이 넘습니다. 뭐 많은 날은 15만 명까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발생한 환자분들 중에 그 한 거의 50만 명이 사망을 해서 치사율이 한 5.2%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의 어떤 발생 지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처음 유행이 시작된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은 이제 비교적 색이 옅어져 가지고 이제 발생이 적은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행이 시작된 유럽이 이제 그 다음 색깔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역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는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과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걸 이제 환자 수별로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중국에서 유행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중국이 모든 대부분의 환자를 차지했을 때였는데,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서 보면 극히 일부였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유행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순서로 유행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곳은 그 미국과 브라질,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다른 나라들은 이제 많이 수그러들었지만은 러시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인도 등이 지금 환자가 급격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간단하게 이제 좀 정리해 드리면요. 1월 20일 날 이제 첫 환자가 발생했고, 2월 달에 이제 대구 경북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해서 3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후에 환자 수가 어느 정도 줄어서 5월 이후에는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환자 발생 양상이 되겠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지난 24일 날 현재 통계인데, 그 24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 12,53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에 이제 281명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시면은 그 초기 유행을 주도한 대구 경북이 압도적으로 많고, 지금은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코로나를 연령별로 좀 검토를 해보면요. 제일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20대입니다. 활동이 많은 20대가 그 전체 환자의 한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망률은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뭐 그대로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80대 이상에서는 사망률이 무려 25%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로 많이 생기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피해는 이제 노령층에서 많은.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이 어떤 세대 갈등의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그 치사율은 2.2%로 그 전 세계적인 치사율에 비해서는 이제 한 반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아까 우리 안강모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 이름은 코비드-19 또는 코로나19인데, 이 바이러스 이름은 그 사스 코로나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사스코브2가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이제 우리는 처음 이제 알게 됐지만은 사실은 감기 바이러스로 이렇게 원래 그 감기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감기만 일으킬 때는 별로 주목 대상이 되지 않다가 그 사스나 메르스처럼 감기만 일으키는 줄 알았던 코로나가 이제 중증 폐질환을 일으키면서 이제 주목 대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한테 병을 일으키는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그
동그랗게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이제 왕관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기관지 상피세포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습인데, 보시면은 세포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증식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이제 밖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 기관지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기침이라든지 또는 재채기라든지 대화를 과정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제 탈출해서 이제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감염성 질환의 그 위험도를 판단할 때는 딱 두 가지가 기준입니다. 얼마나 치명적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얼마나 잘 전파를 시키느냐. 그 전파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감염 재생산수, 도대체 한 명의 환자가 몇 명을 전파시키는지를 가지고 판단했는데, 그 가장 전파력이 높은 감염병은 홍역입니다. 홍역은 이제 한 사람의 환자가 무려 한 15명까지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두도 거의 한 10명을 전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홍역과 수두는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공기 전파가 되는 그 감염병인데, 이렇게 이제 전파력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어떤 공포의 대상이 되지는 이제 않은데, 그 메르스나 에볼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명률이 뭐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는 이제 광견병 바이러스는 거의 100%인데, 이제 이렇게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는 또 반대로 전파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국지적인 문제로 이제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딱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그러니까 전파력도 꽤 높으면서 치명률도 높은 이런 이제 질환들이 팬데믹을 일으키고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건데, 정확하게 이제 스페인 독감이 딱 이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정확하게 이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어떤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좀 전파 양식은 이제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비말을 통한, 찐방울을 통한 전파가 가장 주요 전파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침이나 재채기나 또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그 바이러스를 통한 전파가 이제 제일 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이제 공기 전파인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에어로졸에 의한 전파인데, 이게 이제 이게 주 전파 경로가 되는 홍역이나 수두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코로나보다 훨씬 전파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경우에는 에어로졸 전파가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지만 주 전파 경로는 이제 아닌 것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떨어지거나 물건에 닿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손으로 만져서 전파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이제 전파 경로가 되겠습니다. 원래 세계보건기구나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를 않았습니다. 환자나 의료인만 착용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말하는 과정에서도 꽤 많은 바이러스가 배출이 되고, 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바이러스가 전파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나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모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통한 전파는 이제 어떤 표면에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생존하는지가 크게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구리가 이제 살균 작용이 있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 보면은 구리로 처리된 필름을 다 붙여놨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구리에서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 코팅된 필름을 붙이는 게 나름 효과가 있는 건데, 근데 보시면은 구리가 있다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바로 죽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걸 붙였다고 해서 완전하게 이제 그 표면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가 한 4일 정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딱딱한 표면을 만질 때는 이제 특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의료용 마스크 겉면에서도 한 7일 정도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써서 비말 전파를 차단한다 하더라도 손으로 만지면 여전히 이제 전파 위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감염 재생산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만일에 1이면은 환자 한 명이 한 명만 전파시키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1이 넘어가면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유행이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1 이하로 떨어지면은 결국은
이제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감염 재생산수는 이제 요걸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감염 재생산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감염력이 유지되는 기간, 그 다음에 감염력이 있을 때 몇 명이나 접촉하는지, 그 다음에 접촉 시 얼마나 전파 확률이 있는지, 그 다음에 피접촉자가 감염될 확률이 있는지, 이 네 가지 요소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염력 유지되는 기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접촉자를 열심히 관리하고 환자를 바로 격리 치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염력이 있을 때 접촉하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촉했을 때 전염될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접촉자가 감염될 확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결국은 그 병을 알아서 면역을 획득하거나 백신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지금 당장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파를 늦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감염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그 전파를 차단하는 그 예가 되겠는데요. 먼저 환자 A가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증상이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만두면은 이 기간 동안에 환자 B, 환자 C를 이제 전파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격리가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환자 전파를 시킨 게 되는데, 우리가 만일에 B 환자 같은 경우를 계속 그 접촉자 관리를 해서 증상이 나오자마자 그 격리를 시켜버리면은 B는 더 이상 전파를 안 시키게 되는 거죠. 반대로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촉자를 놓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계속 전파를 시키기 때문에 그 접촉자를 우리가 열심히 추적해서 바로 격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어려운 점은 잠복기 중간에도 이제 병을 전파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접촉자 관리를 열심히 하더라도 전파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 재생산수가 한 번에 뭐 한 2.5명 정도가 된다고 그랬는데,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함으로써 이거를 좀 낮출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는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면역자가 많으면 또 역시 이제 전파를 차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감염 재생산수, 그러니까 한 명의 환자가 한 2.5명을 전파시킨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처음 한 사람이 이제 다음 환자까지 다음 환자를 발생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세대기라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대기가 한 5일 내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5일 후에는 2.5명이 되는 거고요. 이게 한 달에 내버려두면은 거의 한 400명 이상의 환자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한 달 후에는 이제 15명으로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건데, 이 400명의 환자를 우리가 그대로 방치했을 때 다음 한 달 후에는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를 예측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처음 한 달에는 한 400명이 됐지만 다음 한 달에는 5,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무려 1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유행 초기에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비교적 잘 관리를 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렇게 유행이 크게 증가한 거는 이 초기 차단에 실패한 거가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자기 비만을 막음으로써 서로가 이제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우리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이 결국은 전파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결국은 환자의 어떤 총수는 이제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파를 이렇게 늦춤으로써 우리 의료 역량의 범위 내에서 환자를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의료 역량을 벗어나게 환자가 집단 발병하게 되면은 그 피해는 훨씬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코로나의 어떤 지역별 사망률을 보면은 초기 대구 경부에서 대규모로 유행했을 때의 어떤 사망률은 2.9%인 반면에 나머지 지역의 사망률은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환자라 하더라도 의료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발생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큰 피해는 이제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소위 락다운이라는 거죠. 일체 통행을 제한하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락다운을 안 하고도 고강도 거리두기만으로 그 접촉자 관리를 잘해서 이제 그 유행을 이제 어느 정도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종식시키고 싶지만은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종식된 상태는 아니고 하루에 한 그 뭐 50명 내외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억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락다운을 하고 종식을 시키려면 그만큼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느 수준에서 관리할지는 그 나라마다 어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사실 거의 락다운으로 종식시켰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북경에서 환자가 또 많이 발생했죠. 그 환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거의 2달 동안 환자가 없었는데 거의 종식시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환자가 유행하는 걸 보면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제 그 종식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된 형태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결국은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제 생활을 하라는 게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얼마나 밀폐됐는지, 그 이용자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그다음 얼마나 많은 수가 이용하는지, 그다음에 비말 발생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다음에 이용자가 얼마나 체류하는지, 그다음에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지를 가지고 이게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위험도를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고위험 시설은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를 이제 그 환기시키는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제가 관리하는 거고요. 실제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나름의 어떤 바이러스 관리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서 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러스의 노출 총량이 중요합니다. 바이러스가 한 마리 들어왔다고 해서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고 최소 수백 마리 또는 이제 1000개 이상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야지 이제 코로나 감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노출 총량을 관리하는 게 개인으로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5가지 수칙 정도를 그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은 사람들이 주의를 하기 때문에 일반 환경에서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이제 밀접 접촉에서 걸리는데 사실 가족 간에는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가족 말고 밀접한 접촉하는 경우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게 친한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친한 사람들이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험도의 관점에서 이렇게 밀접한 접촉하는 사람들의 수를 관리하는 것이 그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환경보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당장 생긴 환경 문제가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한 거죠. 뭐 마스크도 그렇고 의료용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4월 15일 날 선거할 때는 선거 당일 하루에만 무려 5천만 장이 넘는 비닐장갑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화학물질 그러니까 일회용품 사용이 가장 큰 환경 그 문제이고, 또 하나는 살생물제 사용이 엄청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를 소독하기 위해서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살균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환경보건 관점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그 코로나에 취약한 사람이 곧 미세먼지 취약한 사람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노인 연령층, 뭐 심장질환자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환경보건 취약자들이 코로나 시대에 더 그 취약성이 증폭될 수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한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비대면을 하게 됨으로써 지금 이제 그 찜찜해서 대중교통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가용 이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환경보건의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 그 집단 감염의 진원지이기도 하지만은 얼마 전에 쿠팡에서 조리사로 일하시는 분이 그 청소하다가 그 원래 락스가 염소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어떤 그 계면 활성제를 같이 쓰게 되면 염소 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살균제로 인한 그 사망 사건도 있었죠. 이게 코로나 시대의 어떤 살균제의 위험을 예고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어떤 기회의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경험하면서 한 가지 긍정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미세먼지가 많이 개선이 됐었죠.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락다운에 의한 일시적인 영향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떤 환경 오염, 환경 파괴를 좀 획기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특히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어떤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그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고 OECD 국가 중에서는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한 거는 예상 배출량의 한 37%를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지금도 계속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 락다운을 경험하면서 그 지난 4개월 동안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예년에 비해서 무려 한 8%가 이제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락다운이 풀리면서 급속하게 이제 원상태로 회복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이걸 갖다가 좀 더 관리를 잘한다고 한다면 이게 V자형 회복이 아니라 좀 완만한 형태의 회복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3월에 보시면은 2017년, 18년, 19년인데 20년도에는 미세먼지가 확실히 감소를 한 거죠. 이게 이제 꼭 코로나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코로나로 인한 어떤 고강도 거리두기가 그 미세먼지 개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또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하게 되면은 이런 코로나 사태는 그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생태계 파괴가 어떤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가 지속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 코로나 위기를 기후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뒤에는 더 큰 고통을 초래하는 경기 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진짜 인류 문명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어떤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세대는 코로나 위기가 인류를 어떤 파멸로부터 구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